자,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을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 공휴일 때문인가 쉬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미국 증시 흐름이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조정장에 대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S&P 500 지수 오늘은 뭐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좀 왔다 갔다 흐름도 있긴 한데 조정장에 대한 생각 변함이 없으신가요? 어떻게 네, 생각하시죠? 지금 저는 뭐 조정장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. 예. 왜 그러냐면 조정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매일 네. S&P 500의 업종별 11개 업종이 있잖아요. 예. S&P 500, 그다음에 나스닥 11개 업종, 그리고 S&P 500의 이퀄 웨이트라고 그래서 예. 시가총액 방식인 거를 모든 종목들을 쭉 n분의 1로 보는 쭉 트랙을 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. 예. 한 그러니까 전주까지는 오를 때 전 업종이 같이 쫙 오릅니다. 예. 근데 한 2주 전부터는 이 업종별로 등락률이 위클리로 다 갈리고 예. 있죠. 이것도 저는 조정장의 한 패턴이라고 보고 있어요. 예. 네, 그래서 근데 그 조정장의 이제 원인이 뭘 거냐, 예.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이 얼마나 반영이 될 거고, 그렇죠. 뭐 불과 어제죠. 그 엔비디아도 관세 영향을 소폭 지금 받는단 말이죠. 발목이 이제까지 잡힌 느낌인 것 네네 같더라고요. 뭐 2, 4분기에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99% 다 마무리했습니다만 네. 딱 느낌적으로 보니까 한 40% 정도의 회사들이 가이던스가 조금 관세 때문에 안 좋다. 예.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일종의 조정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. 자,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어쨌든 뭐 계절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.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갖고 계시죠? 늘 계절성이 있죠. 예. 22년도는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위해서 금리를 고금리를 올렸을 때이기 때문에 뭐 좀 제너럴라이즈가 할 수가 네. 없기 때문에 23년, 24년까지만 보더라도 그 한 2월에서 한 5월 예. 그리고 가을에 7월에서 좀 길게 보면 한 9월, 10월까지 많게는 한 8%, 적게는 한 5%에서 7%, 예. 많게는 15%씩 빠졌다가 다 회복하는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계절성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네. 이게 펀더멘탈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이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. 어. 근데 특히 요번에 9월 달에 예. 지난 40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S&P 500의 월별 등락률을 평균을 쭉 내보니까 죄송합니다. 2월 달 예. 그리고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요 세 달이 특히 2월 달이 평균 40년 동안 평균 예. 0.15%인가 상승을 했고요. 나머지가 뭐 1, 2%씩 상승을 할 때 8월 달이 0.23%가 상승을 했고 과연 이 9월 달이 마이너스 네. 0.93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40년 평균이 0.93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예. 월별로는 뭐 20, 30%씩 빠졌던 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계절성이라는 건데 사실은 요번 9월 달은 이런 계절성이라기보다는 지난 5월부터 이제 미중 무역 1차 딜레이 합의 예. 이후에 이 수입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을 미리 사재기해놔서 이제 스탑했던 거를 본격적으로 수입을 재개했다고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럼 관세가 2.5에서 지금 18.6%까지인가 거의 예. 한 8배 올린 건데, 한 뭐 7배 올린 건데, 그게 어떤 식으로 투영이 될 거 아닙니까? 맞죠. 투영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물가로 투영이 되는 예. 게 지난 8월부터 서서히 시장의 강도를 꺾일 정도는 아니었지만, 투영이 되는 것 같고, 그 피크가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예. 그거 때문에 소폭이든, 어쨌든 뷰의 변화는 사실 없으신 네, 거네요. 아직은 예.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관세에 따른 뭐 여파라던가 아니면은 뭐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조정장을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네네.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계절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. 사실 이게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게 또 작용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많아요. 이 경제 주체들의 건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시죠? 굉장히 중요하죠.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고금리입니다. 예. 지금 3년째 고금리예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책 수준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계속 그 패드의 이 예. 독립성을 해치는다는 차원에서 저는 좀 반대 입장이긴 한데 또 트럼프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. 네. 금리를 지금 3년째 계속 5.5에서 4.5로 내린다고 했지만 제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굳이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일부 저는 생각을 예.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매주 지금 어제 그제도 발표되고 주택 지표 발표되고 소매 판매 발표 다 좋죠. 그런데
우리가 정작 갑자기 저도 이렇게 좀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. 예. 경제 주체의 정말 그 풀뿌리라고 하죠. 가계 재정 건전성, 예.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이 어떤지를 제가 가끔 보는데 요번에 인상적이어서 그래프를 예. 좀 갖고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영어가 좀 많아서 조금 보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그냥 해석만 해드리면 예.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그래서 이 빨강색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. 예. 우리가 기업들 주체도 보면 엔비디아처럼 전 세계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들, 그 M7처럼 뭐 현금 비중이 굉장히 탄탄해서 문제가 없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네. 중견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그 밑에 그 투자 등급 회사체죠. 투자 예. 등급 말고 하이힐드 등급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하이힐드 등급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자금 조달 때 굉장히 위험하고 네. 뭔가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. 근데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빨강색인데 예. 들쭉날쭉은 하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3% 그렇네요. 미만이에요. 그 빨강색 과거의 패턴을 좀 보시면 예. 경기가 부진이 오거나 침체가 왔을 때 많을 때는 뭐 20%씩 치솟고 평균 뭐 닷컴버블, 네, 뭐 7에서 한 금융위기, 10%씩 코로나 치솟았단 말이에요. 이때였네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미국 경제가 뭐 고점이고 말 다 좋죠. 예. 전망은 갈릴 수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든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채권 자금을 조달할 때 3%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탄탄하다는 그렇네요. 얘기고 또 하나는 색깔이 많으니까 그냥 내용만 설명드리죠. 예. 네, 색깔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예, 됩니다. 우리가 예. 또 볼 때 그 모기지 연체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예, 저는 보고 맞습니다. 있어요. 왜냐하면 미국의 가계가 예. 개인들 가계가 갖고 있는 총 부채가 20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. 이게 뭐 2경 됩니까? 예. 2경 6천조 원 정도 되죠. 그 중에 모기지 대출의 비중이 66%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. 참고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출 비중이 가계 재산에서 한 예. 80% 됩니다.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그 고금리니까 뭔가 예. 막연하게 모기지 연체 이자도 비싸졌을 거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. 그럴 수 있겠죠. 참고로 미국은 모기지 예. 대출의 그 금리가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입니다. 그러니까 2, 3년 전에 금리 뜰 때 예. 한 2, 3% 평균으로 계속 갖고 있어요. 지금 1.8778%인가 밖에 안 돼요. 예. 2%가 안 됩니다. 굉장히 그렇네요. 재정 건전성이 예. 좋다는 얘기고요. 그 외에도 뭐 카드 연체율 이런 거 좀 높아졌는데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가계 부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을 거쳐서 한 100%였던 게 지금 거의 65%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이 소비가 꺾일래야 꺾일 수가 없는 문제고. 그럼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 경제 주체들의 건정성 자체가 지금 괜찮다고 보고 계시는 그럼요. 거죠? 이걸 반영해서 어제 GDP 속보치가 나왔잖아요. 잠정치. 예. 기존에 0.3%포인트 상승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관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막 속보치 힘들다고 3%도 꽤나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높아진 3.3% 됐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여전히 탄탄하다. 이 네. 말씀을 꼭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. 왜 이 채권 스프레드를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쨌든 뭐 하이힐드도 그렇고 모기지 뭐 대출도 그렇고 여러 섹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이 경제 주체들의 건정성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.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분석도 궁금합니다. 대표님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. 이게 AI 버블론의 뭐 시작이다 아니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입증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괜찮으니까 기업들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게 보시죠? 일단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배트맨 M7이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지금 한 2, 3년째 이 M7 빅테크들이 거의 순이익이든 주가 상승률이든 이 미국 시장의 거의 상승률의 절반 정도를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M7 그룹과 나머지 그룹들의 이 주가 상승률이건 이익 상승률이건 그래프를 굳이 가끔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M7들이 이렇게 하늘 높이 솟고 있다면 나머지 애들이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. 예. 이 차이가 우리가 보통 익숙한 버블, 괴리가 커,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졌어, 하락이 올 수밖에 없을 거야. 비관론자분들은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단 말이죠. 그렇죠. 저는 반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 볼것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봐요. 데이터 센터 매출 아쉽긴 했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?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. 연간으로 보면 50%가 넘었습니다. 성장률이. 얼마나 좋아야 그걸 만족하시겠습니까? 물론 맞죠. 지난 2년 동안 거의 8배 올랐잖아요. 예. 그때는 분기 상승률이 막 몇백 %씩 치솟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가 올랐던 것이죠. 네. 그래서 제가 참고로 작년 말에 이 지난 2년 동안의 상승세는 꺾일 거다. 왜냐하면 이익 성장률이라든가 펀더멘털 상승률이 점점 이렇게 마지널 개념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. 네.
근데 이 떨어지는 게 계속 상승은 하고 있잖아요.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죠. 그렇죠. 과거 2년 동안의 상승률은 안 올 거예요. 주가가 항상 이렇게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. 예. 자, 조금 길었고요. 그 배트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예. M7 포함해서 뭐 테슬라 정도는 빼고 ROE하고 그로스 마진 오늘 아쉽게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ROE, 리턴 온 에쿼티잖아요. 내 예. 자본금 취해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느냐. 애플이 무려 150%예요. 엔비디아가 115%입니다. 예. 그리고 나머지 이 두 개 종목 빼고 나머지 테슬라 정도는 빼고 테슬라가 한 자릿수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가 그래도 주가는 잘 버티는 건데 예. 나머지 종목들 뭐 아마존 등등 ROE가 시장 평균이 20%인데 평균이 지금 50%, 60%예요. 수익성이 막대합니다. 이거 외에 그러네요. 그로스 마진을 예. 보죠. 그로스 마진이라는 게 이거 100만 원짜리 생산할 때 예. 비용 20% 빼고 80% 남긴다는 얘기거든요. 이 배트맨들의 그로스 마진 평균율이 예. 80%, 70%예요. 어. 이런 막대한 수익성의 패턴이 바뀔 거냐는 거죠. 어쨌든 이게 숫자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. 아, 그럼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M7의 그 과도한 주가를 무슨 좀 과도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무슨 1929년도 대공황 때 비교를 하든가 예. 2000년 초반에 닷컴버블 비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한 사회생활 시작한 지 4년째 5년째 됐을 때거든요. 예. 햇병아리일 때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주가도 그 종목 이름에 막 I자, 인터넷자 들어가면 막 다 무조건 상한가 치고 예. 그랬을 때입니다. 그거는 완전히 집단 광기였어요. 그때랑은 뭐 분위기 자체가 펀더멘털이 다르다. 전혀 개선 없이 예. 주가 그거 당연히 빠져야죠. 지금은 어떻습니까? 수익성이 막대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이 추세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엔비디아의 실적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. 심지어 마지막으로 예. 지난 아직 팩트셋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18,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기업 실적 발표한 게 90% 미국 기업 실적 발표했을 때 그 토대로 보니까 2분기 이익 성장률이 거의 12% 가까이 나왔어요. 당초에 2, 4분기 전에 예상치가 2, 4분기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. 이익 성장치가 그렇죠. 4.9% 정도 봤어요. 네. 실제 보니까 지금 12%예요. 지금 이게. 그러니까 이 12%의 수치가 이제 팩트셋이 집계한 S&P 500 기업들의 그렇죠.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가장 얘기하는 정확하게 거죠. 발표를 합니다. 팩트셋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기별로 이익 성장률이 12%라는 얘기는 굉장히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얘기를 볼 수 있겠네요. 전체 수치로만 보면 예. 그렇다는 거죠. 뭐 자료에 있습니다만 음. 계속 지금 기업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하잖아요. 예. 어닝스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2, 4분기 가장 바닥 찍었다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. 그래서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관세 물가에 따른 조정이 소폭 온다면 지금도 조정장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이 저가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. 오늘처럼 뭐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오히려 이렇게 저가 매수를 나서는 게 또 그렇죠.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AI 버블.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AI 버블 어떻게 이 생각하시죠? 대답으로 말씀드리죠. 지난주에 샘 올트만이 예. 워싱턴에서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했다는 거 예,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뭐 언컨트롤러블 할 그 수준의 과열이다.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샘 올트만 그 친구가 뭘 한다고. 챗GPT의 아버지인데요, 그래도. 챗GPT의 아버지는 실제로 일론 머스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죠. 실제 투자한 회사들이니까. 예. 샘 올트만이 챗GPT라는 걸 개발했습니까? 테크노신들이 그렇긴 하네요. 개발했죠. 그 회사의 CEO일 뿐입니다. 근데 챗GPT 오픈AI 그 회사는 비상장 회사예요. 예. 자금을 아직 많이 끌어야 되고 그 미팅 말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언컨트롤러블하게 과도하게 비싼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미에 예.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데이터 센터 등 AI에 투자 계속할 거야. 그것도 맞죠.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. 시장은 챗GPT AI 하나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. 예. 시장은 수백 가지, 수천 가지의 이슈가 믹스가 돼서 올라가는 게 시장이에요. AI 말고 그 친구가 뭘 알겠습니까?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청자분들께서도 방금 전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